안녕하세요. 2014년 9급 공무원 영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준비된 걸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공무원 영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하나 났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9급 대기 영어에 달렸다. 최근 3년 합격자 과목별 평균 점수 첫 공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9급 합격자의 영어 과목의 평균 점수가 70점부터 78점 사이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행정학과 행정법에 비교해서 20점 가까이 낮습니다. 낮은 점수인데요.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다시 말해서 행정학과 행정법은 다 또이또이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은 안 틀린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행정학 이러한 과목에서는 이미 변별력을 잃었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과 행정법을 잘한다고 해서 합격에 가까워진다? 그것은 틀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다 잘하는 과목이에요. 자, 그렇지만 영어 과목이 가장 평균 점수가 낮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실상 이 시험의 당락을 가로짓는 변별력은 무엇에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영어 과목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영어 과목에서 이 시험의 당락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해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좀 크기도 하고요. 그 당락의 폭이 크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를 잘 봤느냐 잘 보지 못했느냐가 여러분들 합격을 가로짓기도 하죠. 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9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실 때 5개의 과목을 공부하실 겁니다. 그 중에는 쉬운 과목도 있고 영어처럼 어려운 과목도 있을 텐데요. 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분할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렇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쉬운 과목에는 시간을 좀 덜 들이셔야 되고 영어처럼 이렇게 어려운 과목에는 시간을 조금 더 분배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영어. 제가 그냥 영어 강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신문에도 난 거죠. 신문에도 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영어 출제, 영어는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영어 시험은 아닙니다. 평균 점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쉬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영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그죠? 열심히 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어를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원 영어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볼까요? 공무원 영어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선 총 20문제가 나옵니다.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어휘 표현 문제가 3, 4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영어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회화 관련해서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3, 4문제 나오고요. 이건 이제 영작 문제까지 포함해서 3, 4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독해가 제일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11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어휘 표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진 부분과 뭐 유의어를 고른다던가 또는 반의어를 고른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요즘은 수거 찾기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거 찾는 문제 같은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대화가 나옵니다. 회화가 나오는데요. 대화가 나올 때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빈칸의 표현을 고르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생활영어 관련해서는요, 관용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관용적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활영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용적 표현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빈칸 채우기라던가 틀린 밑줄 찾기라던가 또는 맞는 문장 또는 틀린 문장 고르기라던가 그다음에 영작 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작 문제는 2문제 또는 1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이므로 영작 문제 접근법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법 문제도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독해고요. 이제 문장 완성이 또 그중에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빈칸 문제죠. 빈칸에 뭐 어휘라던가 또는 어떠한 표현이라던가 또는 문장이라던가를 집어넣는 문장 완성 문제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뭐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주제나 제목이 될 만한 것을 묻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글의 흐름, 다시 말해서 글의 순서 정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휘 및 표현,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2013년에 지방직 영어를 통해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24일 날 시행이 됐었고요. 이제 지금 2013년에 시행된 영어, 뭐 국가직이라던가 지방직이라던가 서울시 이제 영어가 있었는데, 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국가직이라던가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평년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뭐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거나 조금 쉽게 느껴지기도 했겠지만 모두들이 이제 입을 모아 얘기하기는 뭐 비슷했다, 크게 뭐 다른 건 없었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서울시 같은 경우 있죠.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오지선다형이기도 하고 어휘도 가장 좀 어렵습니다. 어디서 보지 못한, 그죠? 굉장히 좀 난해한 어휘를 가져와서 문제를 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서울시 영어가 제일 이제 악명이 높았고, 지방직이라던가 국가직은 좀 또이또이 했는데요. 근데 2013년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2013년도 서울시 영어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서울시 영어가 사실은 비공개가 됐었는데, 문제가 항상 비공개였는데요. 올해부터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공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꼬투리 잡기가 쉽습니다. 약간 애매한 문제라던가 답이 두 개일 것 같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꼬투리가 잡히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 오해의 소지 또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가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 문제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간 쉬웠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014년 서울시도 그렇게 나올 것인가? 그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경향과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해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저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014년에 서울시는 작년과 같이 2014년처럼 쉽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서울시가 확실히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도라는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은 평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4년도요. 2014년 서울시만 좀 쉬운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작년 시험을 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 지방직 영어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시험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휘는요. 네 문항이 나왔습니다. 단어 관련해서는 두 문항, 수거 관련해서 두 문항, 이렇게 네 문항이 어휘 관련해서 나왔고요. 생활 영어가 늘 그렇듯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두 문항이 나왔고요. 문법은 네 문항이 나왔는데 어법 두 문항, 영작 두 문항, 이렇게 영작은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영작 두 문항이 나왔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독해가 10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난이도를 한번 따져보자면 좀 어려운 문제, 이거 오답률 많이 나왔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 있었고요. 한 중간 정도의 문제, 중간 난이도의 문제는 한 네 문제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쉽다, 이건 그냥 주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문항이 독해 문제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지방직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좀 보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문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지금 묻는 게 뭡니까? 가장 이제 묻는 것은 look up, look after, looked into, look up to 라고 하는, 그렇죠. 수거의 기본 이 의미 문제. 그러니까 수거의 의미를 아는가. 여기 제시된 4개 문장에 4개 그 수거의 의미를 아는가. 이 선택지의 수거의 의미를 아는가.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have 이 다음에 들어갈 수거를 제시함으로써 문법적인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법적인 지식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거를 고르라 이걸 텐데, 어때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에 원형이 들어갈지 PP형이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여기에 들어갈 형태도 물어보는 것이고, 들어갈 형태요. 다시 말해서 PP형인지 동사 원형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요 수거들의 뜻을 물어보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간단히 나오면 한 가지만 묻는 거죠. 예를 들어 의미를 말해라, 뭐 여기서 잘못 쓰인 어법을 말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시험이 갈수록 약간 짬뽕이 돼갑니다. 어휘도 물어보면서 문법적인 지식도 함께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휘의 이제 대표적인 문항이고요.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영어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화가 쭉 나오는 거죠. 대화가 쭉 나오고 여기 들어갈 표현을 골라라.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어떤 특이사항을 보이냐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고를 때 선택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선택지가 어떻습니까? 전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I'm all thumbs 라고 하면 나는 뭐 젬병이야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손가락이 전부 다 엄지손가락이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그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참 못해 라고 했을 때 I'm all thumbs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요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관용적인 표현을 선택지에 제시함으로써 여기 있는 대화는 쉽게 파악을 했다 할지라도 정답을 고를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정답을 고를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지의 수준이 쉽지 않다. 선택지의 이 회화의 그 수준이 그냥 간단하고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아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영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 다시 말해서 따로 외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이 선택지로 제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문법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문법 문제가 문장만 쩍쩍쩍쩍 제시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그런 문제들도 지방직에 나왔습니다만 이 문장만 제시돼서 문장이 맞는 것 또는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다면 이 지금 8번 같은 문제는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냐면요. 어떻습니까? 하나의 지문이에요. 그것도 꽤 긴 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해와 문법이 짬뽕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묻고 있는 것은 문법에 관련된, 어법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만 그냥 어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다시 말해서 독해와 어법이 짬뽕되어 있는 그런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쉬워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정교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해와 어법이 짬뽕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관계대명사도 나올 수 있고요. 연결어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작 문제. 항상 시험마다 뭐 서울시든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한두 문제는 항상 나오는 이러한 영작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먼저 주어진 한글말을 보고 아래에서 여러분의 선택지에서 이 주어진 한글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주어진 한국말만 봐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규명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주어진 한국말 자체가 좀 길어요. 입니다. 길고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여기에도 한 번 있고 여기에도 한 번 있는 거죠.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 고르기가 이제 좀 쉽지 않게 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영작 문제 푸는 것도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다. 10번과 같은 유형 항상 나옵니다. 주어진 한국말 선택지에서 고르기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 12번 같이 이제 12번은 독해 문제인데요. 특히나 이 독해 중에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독해의 길이부터 한번 좀 살펴보세요. 독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요. 길이가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쵸? 짧지는 않고요. 짧지 않고 그 다음에 문장 에서 쓰인 단어들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 한 두어 개 정도, 어려울 수 있는 단어 두어 개 정도도 제시되고 있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 2014년 지방직 문제를 전부 살펴보았을 때 고난이도에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고요. 한 중정도에 드는 문제인데 이 쓰인 어휘라던가 길이라던가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는 세부 내용을 묻는 그런 문제인데요.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세부 내용을 물을 때 이렇게 영어로 제시가 되고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 나왔던 지문과 맞지 않는 것,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였는데요. 교묘하게 약간의 정보를 뒤틀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2014년 지방직을 보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어휘 문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 좀 짬뽕된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회화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관용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독해와 좀 짬뽕된 그러한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작 문제 항상 나오는 것,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말씀드렸고요.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독해, 세부 내용 묻는 문제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제 보았습니다.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난이도는 뭐 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충 어떤 난이도고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시험을 풀 때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아마 다잡으셨을 텐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공부가 이루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온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어 강의를 하시는 모든 분마다 약간 방법이 다를 겁니다. 방법이 다를 겁니다만 저의 방법을 한번 쭉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요. 여러분들 이제 작년부로 시험이 약간 바뀌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좀 유리하게끔 시험이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어때요? 영어 시간에 열심히 들었던 그 문법 사항들 있죠. 그런 사항들이 이 공무원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쌓았던 기본 이론이 이 공무원 영어 시험에도 도움이 물론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업이 분명 도움이 되니까 이런 기본 이론부터 좀 충실하셔야 됩니다. 괜히 두꺼운 영어책 사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법 사항 적혀있는 그런 책 사셔가지고 괜히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기본 이론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괜히 두껍고 막 딱 보기도 공부하기 싫은 책들 있죠? 그런 책 사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딱 정리되어 있는 책을 고르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시험 공부 뭐 5년 하실 거예요? 3년 하실 거예요? 아니시죠? 1년 안에 다 끝내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이론에 충실하시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의 모토는 빠르고 정확하게. 아시겠죠?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를 빨리 끝내버리시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3시간은 가지셔야 됩니다. 3시간은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10시간은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3시간 이상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빼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공부가 영어 시험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그 3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3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런 방식으로 쓸 겁니다. 우선 30분은 단어와 수고를 반복해서 암기를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단어 외우실 때 전날 외웠던 단어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오늘 외울 단어 외우시죠? 그렇게 하면 전날 외웠던 단어 다 까먹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뇌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외웠던 단어를 오늘 또 확인하지 않으면 분명히 까먹어요. 그러니까 전날 외웠던 단어도 함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자꾸 축적되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50개 외웠으면 내일은 어제 외웠던 거 50개와 오늘 외울 거 50개, 100개를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 날은요 150개를 외우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축적되어 가야 됩니다. 단어를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두껍고 아주 단어 수가 많은 책을 고르지 마시고요. 한 2, 3천 단어 정도 모아놓은 정도?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것을 반복해서 암기하셔가지고 거기 나온 단어만큼은 내가 다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어를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복 암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30분은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동안 보세요. 문법 강의를 1시간 동안 보세요. 문법 강의를 1시간 동안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그걸 끄고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강의를 1시간 동안 보시고 15분간은 뭘 하셔야 되냐면 방금 들은 강의에 대해서 본인의 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법을 지금 1시간 동안 들었는데 그 1시간 동안 듣고 나서 끄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일을 하시기 전에 강의 방금 들은 것을 15분간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정법이란 이런 것이고 가정법에 대해서 가정법 문형은 이렇게 생겼고 가정법에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이 솜씨로 그죠? 자신만의 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이거 강의는 다 보거든요. 강의는 수험생들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엄청납니다. 겨우 15분이지만 이것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1시간 보시고 15분간 반드시 자신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0분은 독해 지문을 한번 풀어보세요. 독해는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 독해를 풀 때 모든 단어 다 알고 모든 문장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가 풀 때 내가 모든 단어 다 알고 모든 문장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감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찍는 경우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찍는 데 필요한 건 바로 감이죠. 감. 영어에 대한 감인데요. 이런 영어에 대한 감을 높이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찍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답을 찍을 가망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감을 어떻게 기르느냐? 바로 독해 지문을 매일매일 풀어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시겠죠? 매일매일 독해 지문을 풀다 보면 영어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정말 정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1번과 4번 너무 헷갈린다 할지라도 그 두 개 중에 정답을 찍을 가망성이 높아집니다. 영어에 감이 있으면요. 그래서 30분간은 독해 지문을 매일매일 푸세요. 마치 일기 쓰듯이. 아시겠죠? 매일매일 아침에 머리 감듯이 아시겠죠? 30분간은 독해 지문을 반드시 푸시는데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에 대한 강의 내가 너무 힘들면 이틀에 한 번 봐도 됩니다. 이틀에 한 번 봐도 되고 3일에 한 번 봐도 돼요. 아주 봐줘서. 그런데 독해 30분씩 푸는 거는요. 정말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파 누우셔도 매일매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영어의 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이제 다 풀어보셨으면 45분 정도가 남는데요. 자, 기출문제 내지 모의고사를 풉니다. 이건 근데 20분밖에 안 걸리죠. 문제 푸는 건 2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뭐다? 오답 정리죠. 오답 정리. 20분 동안은 문제 푸시고 20분 동안은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여기 난 어휘를 내가 왜 몰랐는지, 이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찍은 건지 정말 알고 푼 건지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를 하면서 본인의 이 것으로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문제 푸는데 그치면 안 되고요. 본인의 것으로 반드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3시간을 짜드렸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 문제 풀고 그다음에 강의 보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시간 하되 3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3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3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요. 문법에 대해서 좀만 덧붙이자면 문법이라는 건 사실 내가 문법 문제 4문제밖에 안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나 문법 너무 어려우니까 문법 포기해야 되겠다. 그럼 영어 80점만 맞지 어차피 4문제 나오니까 문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법이라는 거는요. 내가 단지 진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4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자, 어떻습니까? 이 문법은 영어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1문제 독해 푸실 때 문법사항 전혀 모르고 풀 수 있을까요? 문법 모르는데 독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 문법이라는 거는 뼈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독해도 술술 푸시는 건데요. 자, 이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론 강의를 똑같은 이론 강의요. 똑같은 이론 강의, 저 강의 보지 마시고 똑같은 이론 강의, 똑같은 책으로 얘기하는 똑같은 이론 강의를 적어도 3번 이상은 돌려보세요. 한 번 본다고 해서 이해 가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적어도 3번은 좀 돌려보시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다 덧붙인 말이 바로 그거죠. 복잡하게 이 책 저 책 이 강의 정확히 보실 필요 없이 잘 정리된 기본 강의를 한번 쭉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쭉 통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3번 다 봤다. 이 책 3번 다 읽었다. 3회 독했다. 그럼 다른 책 넘어가셔도 돼요. 다른 책 넘어가시고 다른 강의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 3번은 꼭 돌려볼 것. 자, 그 다음에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30개라도 꾸준히 외우셔야 됩니다. 꾸준히 외우셔야 되는데 30개라도 하루 30개 적은 것 같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적. 30개 외웠으면 다음 날은 60개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90개 외우시는 거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30개라도 꾸준히 이제 외우시는데 축적해서 외우시는 거 잊지 말고, 그죠? 여기 그 얘기가 여기 써 있죠? 반복해서 항상 점검하시라고 30개, 60개, 90개 순으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외우지 말고 파생어라던가 원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반이어, 유의어 묻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자, 그렇기 때문에 반이어나 유의어 잘 정리해서 외우셔야지만이 그 단어의 뜻도 정확해지고요. 그 단어의 뜻도 정확해지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는 반이어, 유의어, 파생어, 원리 또는 내가 좀 시간이 난다 이러면은 그 예제들도 예문들도 함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벽돌이죠. 솔직히 집 지을 때 벽돌 없이 집 어떻게 짓습니까? 단어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꾸준히 외울 것, 축적해서 외울 것, 외울 때 연상작용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그 단어 하나만 달랑 외우는 게 아니고 반이어, 유의어, 그다음에 파생이라던가 또는 어떤 원리라던가 예문이라던가 이런 것과 함께 외우셔야지만이 그 단어가 연상돼서 생각이 납니다. 아시겠죠? 단어 외울 때 숙지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독해 문제 풀면 뭐 좀 잘 맞는 편이다. 그래서 난 독해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독해 문제를 푸시는 것과 근데 독해 문제를 푸실 때 내가 꼭 그 독해를 다 알고 푸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에 의존해서 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이 문제 맞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 많죠. 그쵸? 감에 의존해서 푸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독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에 의존해서. 물론 우리가 시험 풀 때는 감에 의존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부할 때는 감에 의존해서 공부해서는 안 되죠. 그쵸?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되 시험을 풀 때에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감도 이용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독해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문제만 풀고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는 독해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독해 문제 풀고 맞았으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자,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특히나 내가 정말 독해 잘해보고 싶다. 나 진짜 독해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해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독해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장 읽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한번 독해를 써보세요. 밑에다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는데요. 사실 눈으로 그냥 문제를 풀 때는 뭐 이 문장이 이런 뜻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글로 지문을 직접 해석해 보면은요. 내가 어디가 지금 해석이 안 된다. 여기가 사실 주어는 알겠는데 동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금방 감이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해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자기 글로 해석을 한번 써보면서 독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독해가 잘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은 독해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금세 자신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45분에 기출문제 풀고 오답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를 먼저 빨리 푸세요. 문제는 20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빨리 푸시고 이제 오답 정리 하실 때 만약에 이 독해 문제를 내가 찍어서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노트를 딱 펴시고 그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직접 독해를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독해 노트를 한번 마련해서 글로 한번 직접 지문을 해석해봐라. 옮겨서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각고을 난망하여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정말 원하는 결과를 맞으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아직 영어에 감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4시간씩은 수업을 들으셨죠? 그쵸? 그 다음에 수능 때문에 영어 공부 많이 하셨죠? 이러기 때문에 아직 감이 살아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 좀 더 그 습관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시고 더 거기다가 보태주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요. 영어 공부가 가장 발목 잡는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신문에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잘 이제 공부하셔서 영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영어만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